그녀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이 무렵 많은 소웨토 주민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조금씩 목숨을 끊어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마침내 이 일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일이었다.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논베코는 10살이었고 앞서 말했다시피 곁에 아버지가 없었다. 소녀는 어머니의 바통을 이어받아 무서운 현실에 대한 화학적 방패를 만드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았다. 하지만 장례식 후에 봉급을 받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일단 먹을 것을 샀다. 배고픔이 가라앉자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문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동시에 그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력시장에서는 10살 먹은 까막눈이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았다. 아니, 전혀 없었다. 그리고 소웨토의 이 구역에는 인력시장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창자를 비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논베코에게는 몇 푼이라도 벌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셈이었다. 게다가 어머니가 죽어서 땅에 묻힌 지금에는 번 돈을 간수할 수도 있게 됐다. 이미 5살 때부터 논베코는 분뇨통을 나르는 중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통들을 세기 시작했다. 1, 2, 3, 4, 5. 자라나면서 그녀는 좀 더 재미를 느끼기 위해 복잡한 계산으로 넘어갔다. 15통씩 3번 나르고 그게 7번이면 거기다 너무 무거워서 못 나른 한 통을 빼면 314통. 논베코의 어머니는 신화병 외에는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딸의 곱셈과 뺄셈 능력에는 주목하게 됐다. 그리하여 살아있던 마지막 해, 그녀는 동네에 들어온 다양한 색깔과 효능의 약품들을 주위의 오두막 주민들과 나눌 수 있을 때마다 딸을 부르곤 했다. 신화 한 병은 그냥 신화 한 병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각자의 필요와 재정 형편에 따라 50, 100, 250 혹은 500mg을 덜어줘야 할 때는 수학 원리에 따라 정확한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10살 먹은 꼬마가 그걸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아주 잘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의 직속 상관은 그달에 실어 나른 분뇨통 개수와 처리된 전체 무게를 계산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95 곱하기 92는... 그는 혼자서 웅얼거렸다. 가만히 있자. 계산기가 어디 있더라? 8740. 논베코가 옆에서 알려주었다. 꼬마야, 그냥 계산기나 찾아다 줘. 8740이에요. 논베코가 되풀이했다.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 95 곱하기 92는 8704...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아, 그러니까 95는 100 빼기 5이고 92는 100 빼기 8이에요. 100에서 5와 8을 빼면 87이에요. 그리고 5 곱하기 8은 40이고요. 따라서 87에다가 40을 붙이면 8740이 나와요. 그 희한한 계산법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상관이 입을 딱 벌리고 물었다. 몰라요. 자, 그럼 작업을 다시 시작해볼까요? 이날 그녀는 상관의 조수로 승진했다. 그런데 이 셈자라는 까막눈이 소녀는 상관의 책상에 수북히 쌓이는 공문들에서 요하네스버그의 높으신 양반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 그지없었고 이 답답함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문자에 약하기로는 상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아프리칸서에 능숙치 못한 그는 이 뜻모를 글을 최소한 이해 가능한 언어로 바꾸기라도 해보려고 아프리칸스 영어 사전을 옆에 놓고 한 문장 한 문장 진땀을 쏟으며 읽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대요? 이따금 논베코가 물었다. 자료들을 제대로 채우라는군. 내 생각으로는 그래. 아니면 위생사업소 중에서 하나를 폐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긴지도... 잘 모르겠어. 상관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런 그에게 조수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고
그저 함께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었다. 그런데 우연히도 당시 13살이었던 논베코는 공동변소 분뇨 수거인용 샤워실에서 한 늙은 호색한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목적을 이루기도 전에 소녀는 그의 허벅지에 가위를 박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었다. 다음 날 그녀는 B섹터 공동변소 맞은편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초록색 칠을 한 자신의 오막살이 앞에 허벅지에 붕대를 칭칭 감은 꼴을 하고서 캠핑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무릎에 놓인 것은 세상에나 몇 권의 책이었다. 왜 왔냐? 그가 퉁명스레 물었다. 내 가위 찾으러요. 어제 아저씨 허벅지에 박아놓고 깜빡했어요. 버렸다. 그렇다면 내게 가위 하나 물어주셔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아저씨가 글을 읽을 줄 알죠? 호색한의 이름은 타보였고 이빨은 반이나 빠져 있었다. 아직도 허벅지가 장난이 아니게 아픈 그는 이 성깔 사나운 계집애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소웨토에 온 이후로 누군가가 그의 책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실 그의 오두막은 책들로 꽉 차 있었고 이 때문에 그는 미친놈 타보라는 별명까지 얻은 터였다. 게다가 지금 앞에 서 있는 계집아이의 얼굴에 나타난 것은 경멸보다는 부러움의 표정이었다. 어쩌면 이걸 이용해 볼 수 있을지도? 얘야, 만일 네가 그렇게 사납게 굴지 않고 좀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타보 아저씨가 내 인생 스토리를 들려줄 수도 있어. 또 어쩌면 글자들과 낱말들을 해독하는 법을 가르쳐줄지도 모르지? 네가 좀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말이다. 논베코는 어제 샤워장에서보다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방안은 단 1초도 고려해보지 않았다. 하여 그녀는 대답했다. 내겐 가위가 한 개 더 있는데 나로선 그걸 타보 아저씨의 다른 쪽 허벅지에 박기보단 그냥 간직하고 싶어요. 반면 만일 아저씨가 얌전히 있어주신다면 또 내게 읽는 법을 가르쳐주신다면 아저씨의 두 번째 다리는 성한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타보의 머릿속에 한 가닥 의혹이 스쳤다. 지금 이 꼬마가 날 위협한 건가? 타보는 보기와는 달리 알부자였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턴 케이프주 포트 엘리자베스시 부두의 한 너덜너덜한 천막집에서 태어났다. 그가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이가 혼자서도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물론 아이로서는 그러기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얘야, 몸 조심하거라. 이게 아버지가 코올리게 아들에게 해준 삶에 대한 충고의 전부였다. 그런 다음 아들의 어깨를 툭툭 쳐주고는 덕안으로 떠났고 거기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은행 털이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사살되었다. 6살배기 꼬마는 항구에서 뭐든 닥치는 대로 훔치며 목숨을 이어갔다. 이제 그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럭저럭 자라나서 그의 부모처럼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총에 맞아 죽는 거였다. 이 도시의 게토에는 몇 해 전부터 한 에스파냐 선원이 살고 있었다. 주방장이요 시인이기도 했던 그는 어느 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지 소네트가 아니야 라고 고함치는 12명의 굶주린 선원들에 의해 배전 밖으로 던져졌다. 에스파냐 선원은 죽어라 무까지 헤엄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는 거기서 오두막 하나를 얻게 됐고 그 후로 시를 호흡하며 근근히 살아갔다. 늙어 시력이 감퇴하기 시작하자 서둘러 어린 타보를 붙잡아 와서는 빵 한 조각씩 주며 강제로 읽는 법을 가르쳤다. 그러고 나서 아이는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는 대가로 추가 배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력을 잃고 나서 반치매 상태가 된 노인은 아침, 점심, 저녁 때 듣는 파블로 네루다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선원들이 옳았다. 사람이 시로만 살 수는 없는 법이다. 결국 노인은 굶주려 죽었고 타보는 자기가 그의 책들을 모두 물려받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책 따위에 신경 쓰는 사람은 그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읽기 능력 덕분에 소녀는 항구에서 잡다한 일감을 얻을 수 있었다. 저녁이면 그는 시와 다른 문학작품, 특히 여행기를 탐독했다. 16살이 되어서는 이성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성들은 그를 2년 후에야 발견했다. 타보는 18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효과적인 이성 공략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공략법의 구성 요소를 볼 것 같으면 3분의 1은 큼지막한 미소요. 3분의 1은 그가 아프리카 대륙 곳곳을 여행하면서 아직은 상상 속의 여행에 불과했지만 여행하면서 겪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요. 나머지 3분의 1은 자신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가지의 기본 재료에다 문학이라는 양념을 추가하면서부터였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 중에 파블로 네루다의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적인 노래를 에스파냐 선원이 직접 번역해놓은 노트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과연 노래는 타보를 절망시켰지만 20편의 시는 그로 하여금 항구에서 20명의 여인을 유혹하고 19번의 일시적인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주었다. 20번째 여자도 분명 허물어졌을 것이다. 만일 이 천치 같은 네루다가 시의 끝부분에다 그렇다오, 난 그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오 라는 구절만 집어넣지 않았다면 말이다. 타보는 이 구절을 너무 늦게서야 발견했다.